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 그리고 김종민 의원, 새로운 미래 관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결별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죠. 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신당 통합의 좌절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면서 통합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통합 철회 이유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선거 지휘 전반을 위임하기로 한 결정을 들었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함익병 씨를 제안했고 다른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가 없어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는 이후 행보에 대해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당명은 기존에 사용한 새로운 미래로 복귀를 했고 선관위에도 이 새로운 미래가 등록이 됐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민주당 공천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고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면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반박을 했는데 했던 말을 정리해 주시면. 네, 이준석 공동대표는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면서 이제 일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의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래 이후의 재구성원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먼저 만난 건 이낙연 공동대표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영입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를 했고 알고 보니 그보다 이틀 빠른 시점에 이낙연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사석에서 만난 것으로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고요. 예. 또 정당에서는 선거 사무에 대한 위임 의결이 많이 있다면서 자신이 선거 지휘 권한을 가진 것이 이례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결국 양측이 결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통합 철회, 이낙연, 이준석 양쪽 입은 손해는 누가 더 많을 것이냐. 일단은 뭐 결국 선거가 지나봐야 또 그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교수님? 통합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통합했어요. 예언이 틀렸는데 예언이 다시 맞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실 절차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복주 문제는 합당 예.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합당을 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접은 거예요. 두 번째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원래는 이낙연 대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합의문입니다. 합의문은 그 당의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건데 최고위원회에서 쿠데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분은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핀치에 몰린 거거든요. 그 문제 예. 때문에 자기 지지 기반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걸 하다 보니까 그들한테 우리가 이 당을 이낙연 대표한테 헌납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배복주 문제를 건드리고 이걸 했던 거고 나머지 세력들은 딱 보니까 뭐 수도권 선거는 이준석 대표랑 같이 치는 게 낫겠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예. 한 거고 사실은 저는 이거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저지른 거고 그 정치는 결국 뭘로 얘기해야 됩니까? 결과로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데 과연 지금 이런 식이면 사실 모멘텀을 양쪽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양쪽 다. 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의 반론은 개인을 절대 필터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당 자격심사기구를 어느 당에나 있다. 그런 주장인 그래서 것이고. 실제로는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 저도 거기 입당하려고 했거든요. 예. 입당해가 심사를 좀 받아보려고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전장현 씨 적극 찬성한다. 지지했다. 근데 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그런 계획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준석 기회가 이번에 자기가 큰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이럴 때 오히려 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지난번에도 낙동강 대구 딱 내려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탄핵강을 건너야 됩니다. 정면승부에서 설득해냈잖아요. 그러면서 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도 온갖 비난 무릅쓰고 가도 그래도 우리 통합을 했고 뭐 페미니스트, 뭐 안티 페미니스트, 뭐 전장현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낼 수 있다. 그런 설득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놨다 하면 정말로 큰 지도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번 국면에서 보면은 차라리 류호정 의원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당신 주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나는 어차피 주류인 적 없었다. 그다음에 뭐 다르다고 한다든가 바로 이왕 하나로 합쳐졌으니까 우리가 차이를 갖다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잖아요.
이번에 큰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원 자격 심사를 받을 심사였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큰 뉴스가 되겠군요. 네, 개혁 심사. 벌써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기사가. 아이고 기자들이 생각을 해봐도 말이 되는 겁니까? 전장현 이런 그 시위에 찬성했다라는 게 당원을 못 받을 이유가 된다는 이런 강령을 이런 제도를 가진 정당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는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이준석 대표가 더 한 발짝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놓친 것 같아요. 본인의 이 테두리 안에 갇혀 있는데 그 테두리는 반여성 반장애입니다. 배복주 의원을 못 받겠다. 당내에서 뭐 지역구 나가든지 비례는 최소한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엄포를 넣는 건요. 저는 전장현 대표인 그 박경석 씨의 부인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박경석 대표는요. 제가 이력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복무를 했고 후천적으로 다리 장애를 얻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하철 뭐 이게 불법이다 뭐다 이준석 대표는 단죄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어쨌든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귀라도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의 불편함에 대해서. 근데 그걸 악으로 규정하는 건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사실은 그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끼치는 시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갖고 있는 거고 많은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장애인뿐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나이가 들면 어차피 다 장애인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그 부분 하나도 언급 안 하고 그저 불편을 끼친다? 이거 가지고 뭐 정당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조건을 하는 게 너무 해괴하잖아요. 자, 아무튼 뭐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뭐 그 부분을 비판하는 것. 자, 이 상황은 그럼 어떻게 볼까요? 김수희 평론가 이 두 당의 결별과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사실 이게 당이 합쳐질지 말지를 계산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있을 때 장단점, 같이 있을 때 장단점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빨리 합쳤던 것이 나중에 다시 갈라설 수 있는 이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 이제 양당이 뭐 양쪽이 다 타격을 어느 정도는 입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제 수습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달려 있겠고 이준석 대표 쪽 같은 경우는 선거 지휘의 권한을 위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임 받은 값을 바로 이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속된 속결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이 있고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공천 상황하고 또 이 현재 제3지대 분열이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탈해 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데려갈 수 있느냐 여기에 또 사활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배복주 정의당 전 부대표의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방송에 2월 10일 날 인터뷰를 했을 때는 배복주 그 부대표의 경우에는 새로운 미래에 입당하지 않은 걸로 자기 본인은 확인했다. 2월 9일 날 이제 합당 과정 하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2월 10일 날 배복주 부대표 같은 경우는 입당 신청을 했다. 뭐 이렇게 또 본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정당 합당 과정에서 약간 신인을 저버렸던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또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당시 상황에서 입당을 안 한 상태고 그 다음 날 입당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맞겠다라고 입당을 안 받아주겠다는 약속을 했냐라는 거죠. 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조건 자체가 얼마나 해괴합니까? 해괴하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조건을 물어보고 받았는지 그 모든 당원 7만 명 받았을 때 그거 확인하고 받았는지 전장현 시위 찬성하는 거 확인하고 받았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한테도 그거 확인하지 않고 그래서 왜 그 사람한테만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어떤 개혁신당 전통 지지층, 고유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작은 정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 정당을 지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특정 계층만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거기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오는 공약에 달리는 게 반여성, 반노인, 그다음에 반장애인, 그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반외국인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걸로 중도 확장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덜어 잃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걸 쿨한 모습을 보였을 때 신규 유입될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공약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도 딱 보니까 양육비 안 낸 사람 공개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이혼해가지고 양육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이상한 공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던져서 관심은 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 스킬 내지는 노이즈 마케팅 이쪽으로 가다 보면 공약이나 정책이 뭐 분명한 비전을 가지면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정책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애드호크로 그냥 그때그때 관심 끌만한 걸 던지게 되다 보면은
황당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국회의원 아니고 공직자 후보에 관한 네. 그런 정책 내용이었던 것 같고, 자 이낙연 대표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고유 지지층에 대한 그 결집 효과가 더 있게 나갈까요? 이번 판단이? 근데 이번에 사실 어느 정도 글쎄 좀 공세를 받은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낙연 대표의 대중적 지지층을 다 보여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 쪽의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 지지층이 반발이 심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쪽은 어떤가라고 좀 검색을 해봤어요. 예. 그 서핑도 해보고 했더니 그쪽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쪽 말투로 치면 이준석은 밉지만 우리 연이 믿고 따라가기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합당했을 때, 예, 그래서 합당할 때 이제 멤버의 이탈은 좀 적은 예, 그런 상황이었지 않는가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틀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데리고 나올 것 같고 예, 묘하게 3일 전에 이낙연 대표가 SNS에 남긴 글에 후원이라든지 여기에 감사하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개혁신당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라고 표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 형식적으로 새로운 미래가 전에. 아직까지 예, 남아 있는 데다가 이런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직 분할도 상당히 쉬운 것이 아니냐. 새로운 미래로 따로 가입을 했었다면. 예, 그래서 이게 갈라서는데 형식적으로는 좀 간편할 것 같습니다. 원래 그분들도 선거 끝난 다음에 갈라질 생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낙연 대표 쪽 그 새로운 미래의 구성원들은 30, 40대 여성이 많다라고 알려져서 이준석 대표 쪽하고 좀 융화되기 어렵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식을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하위 10%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용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예, 정풍운동, 과하지옥. 박용진 의원의 말이 굉장히 뭐랄까 목소리는 크게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아픔이 담겨있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전해주실까요? 네, 박용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하위 10% 의원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제가 받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겠다라면서 이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고요. 박 의원은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 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탈당하지 않겠으며 민주당을 복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과하지옥,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디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위 10% 의원에게는 경선 시에 득표율 감사한 30%가 적용됩니다. 예, 또 이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지금 여론조사도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 그 업체에도 좀 관심이 좀 쏘이고 있군요. 네, 지난 17일에 이인영, 홍영표, 송갑석 의원의 지역구들에서 현역 의원을 모두 배제하고 이뤄진 여론조사가 논란의 발단이 됐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는 직접 돌린 조사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여기에 홍영표 의원은 당에서는 안 했다는데 그러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 비선 조직에서 한 건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인텔리서치다라고 알려졌는데 논란의 지점들이 3가지 정도 나왔습니다. 한국인텔리서치는 이제 성남시 여론조사 용역을 2013년에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었던 시절에 수행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텔리서치는 선거인 7만 명의 개인정보를 특정 후보들에 건네서 대표인 김모 씨가 2010년 처벌받았는데 아직까지 계속 영업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서치 DNA라고 해서 이 업체가 민주당의 ARS 조사 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선정이 될 때도 3개 업체를 선정할 땐 빠져 있다가 그 이튿날에 추가로 선정이 됐는데
한국인텔리서치가 공교롭게도 리서치 DNA의 옛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서치 DNA의 대표 김 대표는 한국인텔리서치는 따로 그 개인 회사로 운영하는 곳이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 경선 조사에 자신의 업체는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박용진 의원의 하위 10% 분류 아까도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또 더불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던 분 중에 하나는 윤영찬 의원입니다. 성남 중원. 윤영찬 의원도 이제 기자회견에 밝힌 내용을 보면 현근택이 사라지니 비례대표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이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에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 잔인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장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 뭐 보냈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이수진 의원 행보 저도 뭐 정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비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서대문 쪽에서 활동을 하고 불출마 선언했다가 그거를 현근택 변호사의 어떤 그 거취와 관련해 가지고 좀 바꿨기 때문에 이 행보가 박수칠만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걸 뭐 친이가 보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아마 민주당에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하위 20% 지금 국민의힘도 컷오프 이 뭐 시스템 공천 민주당의 어떤 룰을 좀 차용해서 하위 10%는 컷오프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또 불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당 공이 이런 부분을 좀 뇌관으로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통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연하지만 비공개입니다. 뭐 지라시 형태로 뭐 나오고 이런 거는 상당히 마타도어 형식으로 막 일부러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도 엄단하는데 일단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룰대로 했다라는 말을 민주당에서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 교수님. 국힘 같은 경우는 사실 뭐랄까 반박할 명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발이 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여기를 딱 보게 되면 지금도 그 배제된 사람들 보면 다 비명계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명단에다 친명계도 지금 몇몇 끼워놓을 겁니다. 다 친명이니까 그 중에서 뭡니까 자기들이 봐도 아닌 사람들 몇 명 해놓고 나중에 구색 맞추기를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왜냐 의정 활동을 잘하거나 정치 활동을 잘하거나 상식과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충성하는 친명 개딸 활동을 누가 잘하느냐 이것이 이제 의원의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원들의 질적 수준이라는 게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당연히 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또 현역 의원이 배제된 여론조사 막 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배제된 현역 의원 보면 다 비명계예요. 그다음에 이걸 누가 했느냐? 그 업체 이상한 업체 아니겠습니까? 이 성남시장 당시에 그 업체란 말이죠. 그런 거고 결국은 누가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거 결국은 정진상하고 김용희 하는 거 아니냐? 경기도 팀. 경기도 팀이 뭐 감옥에서 지금 공천 주는 게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아니 몰라요. 지금 이 조사를 한 주체가 누구냐가 민주당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지금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럼 뭔가 비공식적 단위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건데 합리적으로 딱 볼 때 그 사람들이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경기도 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실체로 파악되고 경기도 팀이라는 건 있지 않고요. 저는 이분들이 당에 무슨 공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재판받느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정진상, 김용 그분들이 공천을 한다라고 공당의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아마 당에서 모른다라고 하는 건 공간이 차원에서 돌리는 정식 조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천 적합도 조사라고 해서 여론조사 지표가 상당히 경쟁 후보 간의 차이가 나면 이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단수 공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위면 당연하지만 현역 의원 이름이 들어가죠. 그런데 다른 여러 선거 캠프가 있고 무슨 정치 컨설팅을 맡기면 어떻게 하라는 조언과 함께 여론조사를 돌려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돌기도 하고 의뢰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난립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누가 돌립니까 이거를. 개인이 혼자서 돌려요 이거를. 그렇게도 한다고는 개인이 혼자서 돌리냔 말이에요. 현역 의원이 배제된 여러 군데인데 한 6군데인데 이거를 갖다 그러면 6명의 다른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 조사들이 이제 뭐 한 단위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난립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6명이 우연하게 같은 업체에게 다 맡깁니까? 같은 업체인 거 맞아요? 같은 업체에서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한 개인 이걸 왜 돌립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뻔한 건데 지금 이런 그 여론조사가 그 행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가 행하는지 그 주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발언해 주실 거면. 예. 이 인텔 리서치라는 곳에 다 맡겼다는 게 확인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정치 신인은 지역구에서 잘 몰라요. 그리고 현역 의원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사실상의 홍보 수단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해서요. 여론조사 또 뭐 공표 금지 기간 그 이전까지는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너무 좀 현미경식으로 거기에 조망이 돼가지고 더 언론에 나오고 또 친이 친명 뭐 이런 프레임이 민주당 안에 있다 보니까 더 언론에서 주목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 얘기로 넘어가죠. 국민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누가 대표로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지금 뉴스거리네요. 네, 일각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맡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취재진이 비대위원인 김예지 의원이 대표로 검토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여러 분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고 있다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예지 의원도 후보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명망가의 영입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정당과 호흡을 맞추고 돌발 변수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세력이 연합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비례 공천은 간명할 것이다 라고 국민의 미래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문제가 지난번에 한송교 전 의원과의 한송교의 난이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또 굉장히 관리를 잘해야 되는 입장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인사가 임명이 될까요? 자, 신 교수님부터. 글쎄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가?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 김일지 같은 분이 여기다 쓰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이미지 왜냐하면 이게 위성 정당인데 갔다가 외환어처럼 다시 돌아오는 정당인데 그런 일을 맡기기에는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뭐. 좀 느슨한 분을 좀 느슨한 분?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한성교에 난이 있지만은 제가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제가 국민의힘 분한테 물어봤었어요. 저번 주에 누가 왜냐면 이게 계속 좀 연기되고 있잖아요. 창당대 뭐 이런 임명이. 예. 근데 김혜지 의원이 유력하다는 취지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저번 그래요? 주에. 그런데 제가 이건 뭐 딴 얘기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을 되게 예우해주고 이런 모습이 좀 보기 좋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김혜지 의원이 흔히들 정치권에서 쓰는 말들 중에 장애인 배려가 없는 이런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퀴즈 형식으로. 맞아요. 눈먼 돈은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윤재욱 원내대표님 계시죠? 이랬는데 한 인사가 윤재욱 원내대표님 나갔습니다. 이러면서 농담을 던져요. 그러니까 안 보이신다는 걸 약간 저는 조롱의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웃으면서 또 이 김혜지 의원이 제가 옆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데요 하고 이제 좀 무난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정치권의 숙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예, 일단은 23일에 중앙당사의 창당대회를 갖고 이제 당대표가 발표가 되고 이제 당직자인선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뭐 지켜보죠. 자,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협회와 또 정부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갈등 수위는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죠? 네, 보건복지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을 한 결과 55% 수준에 달하는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 중 25%가량인 1,6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현장 점검 결과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 한 8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집단 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파악한 결과 총 34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됐고요. 대다수인 25건이 수술 취소 사례였고 그 밖에 진료 예약 취소, 진료 거절, 입원 지연 등도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대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의사 집단 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비상진료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권역 전문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 그리고 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권역 외상센터의 인력과 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의 업무 범위는 한시적으로 확대를 하고 또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송 등의 법률 지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129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자, 일단 집단 행동의 규모,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어떻게 볼까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이럴 때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이런 데서 중재에 나서야 됩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2,000명을 늘린다는 게 제가 인문학을 하는데 인문학 교수로서도 이거 감당 안 되거든요. 대학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 근데 그 의대가 이게 감당이 될까 해서 상식적인 의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의료계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입장을 갖다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좀 민주당 야당에서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한편은 지금 정부는 막 가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정권도 못한 거 우리는 해낸다. 이걸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 여론도 우리 뒤에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경한 드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꼭 이 사태만이 아니라 뭐 화물연대라든지 모든 것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했을 때 지지율이 올랐던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바로 이럴 때 야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제 하는 말 핵심은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건데 사실은 또 의사들도 국민이긴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얘기도 좀 들을 필요는 있고 그래서 그렇죠. 강대강 대치가 꼭 답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정부가 해야 될 것인데 장 변호사님. 그래서 야당이 역할을 하겠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게 이제 비상대책기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 2,000명이란 건 사실 정말 허구의 수치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정밀한 수치인지도 좀 의문이고요.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2,000명만 수용하더라도 교실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의사잖아요. 수련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강론은 없이 그냥 늘리겠다 이렇게 선언적인 것만 이게 총선이 앞두고 있구나라고 의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현실적인 민주당이 냈던 대안은 10년 동안 400명씩 점차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안을 놓고 좀 중도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2,000명에서 뭔가 1,000명으로 늘리거나 어떤 숫자의 조정을 하면 좀 양측의 좀 합의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의대 정원 규모가 확대 규모가 너무 크다라는 취지로 어제 발언을 하면서 의협과도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중재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은 최소한의 수치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2,000명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최소한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중재를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여당 쪽으로 또 그 키가 쏠리는 것이 아닌가. 야당만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또 국민의힘 쪽 한동훈 위원장을 포함한 이쪽 지도부의 반응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